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가을 특집. 당신은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 책 한 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정말 저는 이런 책이 참 좋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책. 이지선 씨는 스스로의 삶을 얼마에 한 번씩 돌아보십니까? 저 매일 돌아보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필요 없네. 운전하면서 욕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그렇습니까? 반성합니다. 내가 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입이 이렇게 참을걸. 거칠지 않았는데.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만들 때 이 책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보통 우리가 수필의 원조하면 서양에서 몽테뉴의 그 에세, 수상록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하죠. 에세. 네, 뭐 사실 수상록이라는 뜻보다는 에세라는 게 시론이죠.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해보는 논의 이런 것들 시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런 말들 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바로 그 몽테뉴 지금부터 거의 뭐 500년 전 사람이죠. 네. 1533년에 태어나서 1592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이 몽테뉴가 1592년이요? 네.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네, 아는 거 하나 또 나왔는데 왜? 네. 우찌부터 마, 제발.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몽테뉴가 38살에 그 일종의 판사였거든요. 네. 그 당시 프랑스 귀족 중에 무력 귀족, 총칼로 그 흔히 말하는 귀족이 있고 이런 법복 귀족이라고 법관들도 귀족의 일종이거든요. 이 법복 귀족의 일종이었죠. 네. 그 판사직을 사직하고 자기 영지 성에 틀어박혀가지고 오로지 이 책을 한 10년간 틀어박혀 썼던 책이 바로 몽테뉴의 에세라고 부르죠. 우리 보통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네네네. 수상록이란 게 이 네. 책인 거죠? 그렇죠. 에세이죠. 에세이. 수상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수상. 상은 이제 생각상자. 네. 네. 수는 이제 물수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뭐 이런 거 맞죠? 그렇죠. 수상.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숫자가. 수가 따를 네. 수, 그렇죠. 게으를 타, 상이 생각상. 네네. 따를 숫자구나.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생각 가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천덕 선생이 수필 정의할 때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대로 적는다. 의식의 흐름대로 적는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필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네. 원래 이 몽테뉴의 그 에세 같은 경우는 이 에세이라고 하면 약간 중수필이라고 부르죠. 무거운 수필이고 우리가 좀 신변 잡기 같은 거 가벼운 이야기 할 때 미셀런이라고 경수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 에세를 읽어보면 몽테뉴 책에는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하다못해 뭐 자기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토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애에 대한 이야기, 뭐 분노, 고독, 모든 인간의 감정에 관한 것들. 그게 사실 몽테뉴를 모랄리스트의 원조라고 부르죠. 모랄리스트. 네, 모랄리스트. 보통 우리 모랄하면 도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도덕적이다. 그런 모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마음에 이지선 또 야한 거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뭘요? 그건 오럴리스트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모럴리스트, 도덕. 네. 도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어쨌든 그 성을 다루는 부분은 성 아니고요. 이건 이따가 몽테뉴의 성을 네. 다뤘다면서요. 네, 네. 자꾸 그쪽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뭐 성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마음의 깊은 부분 다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 이 감정들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것들 인간 심리에 그거를 보통 모랄리스트로 부르거든요. 네네. 바로 그것의 원조가 네. 몽테뉴로 볼 수 있는 거죠. 몽테뉴의 에세. 네.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이제 수양록이란 걸 씁니다. 사실 뭐 컨셉 자체는 비슷하죠. 그렇죠. 수양록, 수상록. 그런데 이제 그 수양록에는 대체로 이제 이성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병쯤 되면 네네. 서서히 연락이 이제 좀 줄어들고 헤어짐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때 아주 그 수양록이 막 정말 불같이 막 써질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시점들 한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우리가 일기라든지 그런 수양록, 수상록 모든 것들이 네. 그 삶이 평온할 때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삶이 만족스러운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우리가 일기를 미친 듯이 쓸 때는
뭔가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음. 답답한 감정, 안타까운 감정을 글로 쓰게 돼 네네.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일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데 뭘 쓸 일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몽테뉴 수상록도 몽테뉴가 그냥 어떻게 아주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계속 살았다면 그 책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부친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절친한 친구도 죽고 동생도 갑자기 급사하고 딸도 태어났는데 얼마 안 돼 죽고 그리고 자기도 뭐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거의 혼절해서 죽을 뻔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물론 또 그 당시 사회생활하면서 좀 높은 그 대법관 비슷하게 승진하려다 그게 승진이 안 되고 좌절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좀 지킬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프랑스의 유명한 플로베르라는 소설가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줘. 바로 이 몽테뉴의 에세는 네. 재미를 찾는 어린애처럼 읽지 말고 또 야심에 찬 사람처럼 교훈을 얻으려고 읽지도 마라. 이 책은 살려고 생각한다면 읽어라. 오.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남겼죠. 딱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전혀 안 어렵습니다. 책도 엄청 두껍고. 책은 본래 이제 원소로 1000페이지가 넘는데 이것도 아주 이제 완역이 아니고 부분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편역 정도 한 거고 실제 원소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여러 권 보통 3부로 구성되는데 3권 이상으로 보통 보고 있죠. 네. 한 10년 동안 쓴 거니까. 뭐 실제로 초판 나온 거는 일부가 10년 정도 쓰고 실제로 한 20년 걸렸다고 보면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평생 작업이었다. 야. 네. 네, 몽테뉴의 수상록 네. 오늘 일당백에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수상록을 읽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당연하죠. 같고요. 네. 읽어보셨어요? 1페이지부터 뭐 네. 1000페이지가 다 읽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못했습니다만 네. 부분은 읽었습니다. 부분 네. 읽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 몽테뉴 수상록 일부가 나와요. 네. 기억이 안 나. 네. 네.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나나? 안 나오나? 안 나오면 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몽테뉴 수상록을 안 읽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아직 젊으신 거예요. 그 오.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읽지 말자. 평생 읽지. 우리 슈테판 츠바이크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 츠바이크가 전기 문학에 대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다뤘는데 네. 이분이 마지막으로 다룬 사람이 바로 몽테뉴예요. 오. 몽테뉴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2차 네네네네. 세계대전 때 유태계란 이유로 유럽에서 조개에 쫓겨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 브라질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몽테뉴는 어려움에 처할 때 읽는 작가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애 주기에 상관없이 열려있는 작가가 있다 이거죠. 어릴 때나 늙을 때나 젊을 때나 아무 상관없이 읽는 뭐 호메로스, 그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네. 셰익스피어, 괴테,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읽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좀 더 뭔가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좀 경험을 쌓고 그리고 네. 좌절을 겪어본 사람이 비로소 그때 읽어야 그 의미가 밝혀지는 작가가 있다 이거죠. 바로 몽테뉴입니다. 몽테뉴 책 좀 잠깐 네. 여쭤보세요. 이게 저는 오기 전에 살짝 목차만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어서 읽을만 하겠다. 네, 네. 목차의 그 제1장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 뭐 가장 뛰어난 인물들에 대해 뭐 인간사에 막 그런 거 엄청 그런 것도 많던데. 네네. 그렇죠. 양심에 대하여, 잔인함에 대하여. 네. 아하. 나이가 좀 들어서 읽어야 진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주제도 주제인데 또 이분 같은 경우가 왜 어려울 때 이 사람 읽으면 위안이 되냐면 말 그대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동양적 의미에서 체념이랄까 달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너무 욕심내고 너무 뭔가 고정되고 너무 절대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너무 신경 쏟지 말고 항상 좀 상대적으로 항상 좀 온건하고 좀 막 의심을 해봐라 이런 거니까 젊은 사람들하고는 안 맞죠. 젊을 때는 뭔가 격정을 쏟아내야 되고 그 격정을 투사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데 몽테뉴는 계속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과연 그럴까? 그게 과연 절대적인 걸까?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계속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읽으면 크게 의미가 안 다가오죠. 네네. 근데 나이가 들 젊은 사람은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하기보다 뭐 아무래도 의미를 좀 더 밝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몽테뉴의 수상록을 이제 쭉 한번 네. 볼 텐데, 먼저 이 몽테뉴라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성이죠, 몽테뉴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프랑스 성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데 몽테뉴 좀 몽테뉴가 본래 네. 마운틴 산을 뜻하는 옛 프랑스 말에서 그래요?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조상이 야마모토 뭐 이런 느낌인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야마모토 약간 산 느낌이잖아요. 그 본래 이 정조부가 생선 장수를 했거든요. 평민이었는데 네. 그 귀족의 성을 영지를 사고 이러면서 신분이 아주 상승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라는 성을 귀족의 성을 갖게 된 것이죠. 네네. 예, 본래 이 태어난 지방이 아주 포도주로 유명한 지방이죠. 아, 그래 어디예요? 예, 보르도 지방. 보르도. 아, 보르도는 오리지널이죠. 그 보르도 지방이 파리를 기준으로 이제 남서쪽이잖아요. 네. 그 우리가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포도주가 프랑스에도 보통 파리를 기준으로 남동 쪽에 그 유명한 부르고뉴 지방에 로마네 꽁띠라고 아, 로마네 꽁띠 비쌉니다. 우리 2년 전에 우리 편의점에서 한번 판다고 했잖아요. 아, 편의점. 판다고 했는데 3,900만 원에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편의점에서 팔겠다. 그때 한번 그래갖고. 비싼 거 맞죠? 예, 그 지금 제일 비싼 로마네 꽁띠는 45년 산이 6억 6천만 원 정도 그때 나왔죠. 와. 그때 500병밖에 생산 안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 바로 이 부르고뉴의 로마네 꽁띠하고 상벽을 이룬 게 바로 보르도의 샤또 라투르 같은 경우거든요. 샤또. 샤또. 네. 샤또. 사또. 예. 그렇죠. 전 잘 모르지만 와인. 이방 말고. 네네네. 샤또. 샤또 있죠. 그렇죠. 성이란 뜻이죠. 캐슬. 아, 샤또가? 예, 캐슬이죠. 아, 그렇습니까? 라투르는 탑. 탑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2000년이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북한의 김정일이 축하주로 샤또 라투르를 내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 2008, 9년에서는 한 병에 한 400만 원 이상 갔거든요. 요즘 조금 값이 내려가지고 한 100만 원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비싼 술이죠. 그래도 어쨌든. 비싸다네. 네. 아, 인민들 먹일 생각이 나지 마요. 인민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예,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그 보르도 출신인데 거기를 본래 가스코뉴라고 불렀어요. 가스코뉴 가스코뉴? 지방. 네. 예전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 지방 일대를 가스코뉴라고 불렀는데 보르도 다 포함해서 우리 집 막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크게 경상남도, 북도 합쳐가 경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합쳐 전라도 하듯이 그런 지방이었는데 네. 이제 이 가스코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일종의 뭐라고 해요. 다혈질의 촌뜨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사나이 뭐 이런 거. 그 삼총사에 나오는 주인공 중 한 명이 달타냥 나오잖아요. 달타냥. 바로 가스코뉴 지방 출신으로 설정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딱 직정적이고 딱 이제 순정파 뭐 이런 느낌을 주나 봐요. 아, 삼총사 재밌었는데 예전에. 네, 네. 저는 그 달타냥이 왜 삼총사의 한 명이 아닌지가 예전에 참 궁금했었습니다. 3+1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총사를 하든가. 아니, 삼총사인데 지금 정작 주인공인 달타냥은 세 명 안에 못 들어있어. 그렇죠. 네. 만화로도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아, 네. 강아지들 뭐 이렇게 의인화해갖고. 네. 그래서 뭐 브루투스, 포르토스 아닙니까? 포르토스입니까? 아라미스, 아토스. 아라미스, 맞습니다. 아라미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라미스는 이제 저 당구공이 유명하고요. 아토스는 자동차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리슐리에 추기경, 리셸리에. 네, 네. 네, 이렇게 주인공이 나왔었습니다. 네. 어떻게 괜찮습니까? 저는 상관없는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가스코뉴다 뭐 이렇게. 가스코뉴. 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제 조상이 평민 생선 장수에서 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결국 귀족 칭호 허가를 받아냈대요. 네. 아버지가 아주 수완이 좋았고 그래서 아들은 21살부터 16년간 판사를 지낸 거죠. 계속 판사를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8살에 이제 은퇴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1580년에 이제 책을 출판하고 나서 2년간 이태리와 전 유럽을 여행을 하고 또 돌아올 때쯤 되니까 그 보르도 시장으로 또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또 시장을 한 4년 지내죠. 그러니까 본인이 관직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또 관직은 자기를 불러주더라는 거죠. 또 재미있죠. 아버지가 참 정말 이 아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또 풍습이 이랬나 봐요. 이제 아들이 젖을 뗐잖아요. 그 젖을 떼면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이니까 유모를 집에 성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좀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운다고 벌목군, 나무꾼에게 보냈대요. 나무꾼 집에 한 3년을 보냈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무꾼 집에 3년 가니까 거친 음식 먹고 이렇게 씩씩하게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좀 평민의 집에서 이렇게 단련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요? 네. 또 더 재밌는 게 그럼 3년 지나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영혼을 단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프랑스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좀 현명하게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라틴어? 그렇죠. 라틴어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독일인 일종의 학자를 가정교사로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이제 몽테뉴를 교육시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아버지, 엄마, 하인들이 몽테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바로 또 라틴어를 떠듬떠듬 배워가 단어 하나씩 해가 서로 이런 의사소통을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갑자기 뭐 우리가 놀란다든지 기쁘다 이럴 때 원초적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라틴어가 나와요? 라틴어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어릴 때. 네. 라틴어 나올 정도로. 참 그 라틴어 교육을 그렇게 그럼 이 하려고 책도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프랑스로 썼죠.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도 있고 당시 남자 독자라든지 정말 내가 불후의 명성을 얻고 싶다면 라틴어로 써야 되지만 나는 뭐 이 사람은 이 세상을 항상 유동적으로 봤어요. 변화가 항상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이름을 남기고 이 책을 뭐 불후의 절대 걸작 이런 생각이 없어요. 뭐 이 책도 어차피 사라지겠지. 그렇게 한 책은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여튼 자연스럽게 뭔가 이 지식을 좋아하고 이런 취향을 가지고 유도를 한 거죠. 근데 이 교육은 정말 대단한 교육을 했는데요. 아침에 깨워야 되잖아요, 아이를. 근데 아이를 그냥 갑자기 흔들어가 깨우면 이 아이의 섬세한 뇌세포가 다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 사랑했네. 네. 그래 아침마다 어떻게 하냐면 침대 주변에 플루트 연주자하고 바이올린 연주자가 막 대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흔들어 깨우는 게 낫지. 플루트 연주자. 그래서 탁 아버지가 신호를 주면 이제 부드러운 멜로디로 이렇게 애를 깨우는 거죠. 이렇게? 네. 아니 아침에 애를 그래. 차라리 그냥 은하수 사과 같은 걸 하나 먹이는데 아침에 사과는 얼마나 좋아요. 영주 은하수 사과, 햇사과. 요즘에 아주 사과철입니다. 제철입니다. 찬바람 살짝 맞을 때쯤 너무 맛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사과 무슨 사과냐면 양광 사과라고 합니다. 양광. 양광? 네, 사과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홍어, 부사도 있고 국광. 홍어, 네네. 국광 많이 있는데 이 양광 사과는 약간 좀 단단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딱 씹어먹을 때 와사삭 소리가 나는 거. 그 소리로 애들 깨우는 겁니다 아침에. 와사삭 이렇게. 그걸 안 하고 그래. 아이고 애를 플루스를 깨우면 그래.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애 이제 잘 일어나면 영주 은하수 그 도라지 배즙도 한 잔 먹이고 그리고 블루베리 즙도 한 잔 먹이고 그러면 애가 그냥 튼튼하죠. 면역력 딱 생기잖아요. 영주 은하수 사과. 여러분 자제분들의 아침을 꼭 영주 은하수 사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즙도 있고요. 그리고 양광 사과라고 단단한 육질의 아주 맛있는 사과를 또 햇사과로 직접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포장도 아주 탄탄하게 안 무르게 해주니까 꼭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사과가 그죠. 사과 향이 네. 딱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얼마나 보면. 좋아요. 네. 플룻이 웬 말입니까 플룻이. 유럽의 어느 왕실의 왕자 공주도 이런 보살핌을 이런 대접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자식의 뇌세포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플룻 연주자와의 썸씽 한번 이건 조사해봐야 됩니다. 아버님이랑 네. 그런 사이였구만. 대체로 여성 연주자가 있었나요? 당시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아빠가 혹시. 자, 이렇게 뭐 나중에 몽테뉴 해고를 해요. 나는 단 한순간도 시중을 안 드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항상 내 옆에는 시중 드는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극진한 보살핌을 애지중지를 했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긴장한다든지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일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습성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가 좀 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 대신 또 하나 좋은 거는 뭔가 권위에 굴복한다든지 어떤 기율에 따른 일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러면 항상 좀 반항한다든지 좀 자유롭게 남으려는 그런 네네네네. 또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아버지는 이렇게 총애를 했는데 엄마하고는 이게 무덤덤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렇게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마에 관한 대목은 한 대목도 없고 한 단어도 없어요. 엄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유모한테 자라지도 못하고 거의 그러니까 아마 젖 먹을 땐 이제 유모한테 자랐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저 벌목공 이쪽으로 가서 자라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좀 없나 보다. 네. 근데 엄마하고는 결국 50년 이상 한 집에 살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성의 네. 집안이니까 같은 귀족이니까. 그래요? 네. 근데 아들이 죽고 나서 엄마가 더 오래 살았죠. 아, 몽테뉴보다. 네, 몽테뉴보다도 더. 근데 어쨌든 관계 엄마에도 언급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다 이죠. 엄마는 이제 스페인의 유대계 쪽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아, 네. 스페인에서 이제 그 당시 종교 재판 비슷하게 스페인이 레콘키스타하면서 유태인들 탄압했거든요. 네네.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온 거죠. 아, 그때 이제 그 큰 부의 이동이 또 있었습니다. 네네. 네, 스페인 쪽에서 유대인들이 또 그때 고리대공업이라든지 여러 보석 장사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떠날 때는 오로지 너의 몸에 지니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라. 대신 금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네. 뭐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갖고 그런 거 챙겨서 가져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또 보석과 관련된 일들에 또 많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쪽 업계는 다 유대인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토막 상식 하나 네. 써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또 엄마도 언급 안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고요. 아내는 딱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하고 거의 한 번도 언급이 없고. 아, 여자를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했군요. 아니 근데 꼭 그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네. 뭐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 시인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여성에 대한 것들 이런 네. 건 아주 성적인 것도 잘 언급하는데 그래요? 이 딸에 대해서도 언급이 거의 없죠. 물론 마지막에 이제 생애 마지막에 나이 차이가 거의 뭐 자기 딸보다도 훨씬 30년 이상 떨어지는 그 여성이 몽테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몽테뉴가 나름 일종의 양딸 나의 친딸과 같다 해가지고 그 딸에게 나의 마지막 책의 편지를 맡긴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이야기는 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내, 딸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기의 딸과 아내와 엄마에 대한 사색은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하고 1560년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자기 동생하고 정분이 났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면 시동생. 생각할 수 없지. 지워. 썼어도 안 올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6명의 이제 딸을 낳았는데 네. 그중에 딸이 한- 6이에요? 예, 딸 6인데 다 죽고 한 명만. 아이고. 생존했다. 적을 수가 없겠구나, 마음이 아파서. 네네. 아. 뭐 좀 불운했죠. 그리고 네네네. 딱 친구도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죠. 유일한 친구가 라보에시라고 1558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한 25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한 5년 사귀다가 패스트로 죽은 거예요. 여자예요? 남자. 근데 그 이후로는 친구도 없었다는 거죠. 아. 한 5년간 정도 사귀고 친구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네.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삶을 살다 갔다. 그러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고독하구만. 근데 이때 이제 고독한 삶이 그 사람과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 우리 츠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독했던 이유는 당시의 생각과 삶에 맞섰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서 고독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 친구가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당대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이랄까 생각들하고는 다른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고독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보죠.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또 그 당시 시대가 뭐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시대가 우리가 16세기거든요. 이 사람 태어난 1533년. 16세기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 그 서양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때가 16세기? 나오죠. 르네상스. 대항해? 르네? 네,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네. 이 유럽 대륙 내부로 좁히면 바로 1517년의 종교 개혁.
루터가 이제 딱 이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네. 종교개혁이 점화가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6세기 내내 그 우리가 말하는 신교, 구교, 신구, 종교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가톨릭과 프랑스는 위그노고 칼뱅이고 이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계속해서 이제 서로 마녀 뭐 그러니까 종교 재판도 하고 화형에 처하고 이 상황이 계속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목을 베고 서로 불을 태우겠다. 아. 이런 시기가 거의 100년을 이 사람 평생 내내 전쟁의 시대였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제 전쟁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 앞에 숲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그 말을 타고 나가는 게 인도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그 식인종에 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했다 이거죠. 항상 무장한 패거리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그만큼 위험하다 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 르네상스가 14세기, 16세기라고 하잖아요. 네. 르네상스의 성과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시기에 오히려 더 갈등과 분열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즈바이크가 그래서 이 몽테뉴를 주목한 거 아니냐 싶어요. 마찬가지도 20세기도 19세기 보불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71년에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거의 한 40여 년간 우리가 말하는 벨르 에포크라고 불렀거든요. 아,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네. 그만큼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문학과 예술과 사상이 꽃을 폈는데 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도대체 왜 인간은 교양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가치를 다 만들어내놓고 나서 오히려 더 싸움이 더 커지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매체가 나오고 새로운 문화가 꽃을 피울 때 반드시 전쟁이 따라오거든요. 아이고. 그 지금이 비슷하잖아요. 새로운 뉴 미디어, 네.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네. 인간의 갈등이 더 심해진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서로 막 그냥 하나의 어떤 신문이라든지 공중파라든지 유력 일간지가 나름 독점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의 의사를 모으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절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라고 해서 이게 더 사실 그 르네상스 시기 때 이 종교 전쟁 그리고 벨르 에포크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구조가 대단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좀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전쟁 나면 어떡해. 아니요.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미 전쟁이에요. 아, 이미 전쟁이에요? 네, 지금 유튜브 내에서는 전쟁입니다. 아, 우리도 네. 살아남아요. 그렇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난세에 몸을 어떻게 보존할까 하다가 마침 법관 승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지인들도 친지들도 죽고 하면서 자, 이제 나는 은퇴할래 해가지고 자기 그 성에 몽테뉴 가문의 성에 보면 3층 탑이 하나 있거든요. 탑이 하나 지금도 남아 있어요. 3층 네. 탑이 있는데 그 3층 탑에 나선형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층에 자기 이제 서재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00권의 책을 가져다 놓고 여기서 천장 들보 있지 않습니까? 대들보 위에다가 격언을 한 54개를 써붙인 거예요. 격언. 네. 좋은 격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인간적인 것이든 나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라고 할 때는 나와 무관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든지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격언이 프랑스 말로 썼는데 끝세주라고 하죠. 끝세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와 비판의 정신이 이게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보면서 이제 자기를 단련한 거죠. 그 방에 틀어박혀갖고 계속 책을 읽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왜 거기 탑에 올라갔냐면 그 탑에 올라갈 때 이제 집안의 소음과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안 들려온다 이거죠. 탑에 딱 올라가면 뭔가 내가 딱 단절됐던 고요함.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좌우명을 에포케. 판단 중지. 쉽사리 판단하지 말자.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은 정의고 이것은 불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항상 판단을 일단 중지하자. 의심하자. 그런 것들이었죠.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뭐 생긴 얼굴은 아주 뭐 용모가 좋은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많이 벗겨졌습니다만 본인은 항상 또 키가 작은 걸 한탄했다고 해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귀족이잖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권위 있는 풍채를 못 보여준다 이거죠. 몸집이 좀 커야지 좀 사람들 위압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아주 솔직해요. 뭐 내가 정신이 올바로 바뀌었으니까 뭐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네. 이제 뭐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1580년에 수상록 초판을 출간하고 유럽을 전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네. 로마나 베네치에 가가지고는 고급 매춘부에 대한 관심을 막 공개적으로 다 표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다닌 금고의 많은 부분을 네. 그쪽을 썼다, 사용했다. 아. 내가 향락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행이 나의 피를 다시 끌어오르게 만들었다. 여행을 가니까 내 피가 다시 끌어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보르도 시장을 4년 했는데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이제 1585년에 멋지게 퇴임을 해야 되는데 퇴임이 멋진 퇴임은 안 됐죠. 네. 그때 패스트가 번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패스트가 퍼졌다는 소리가 듣자마자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보르도시를 떠나버려 도망을 쳐요. 시장인데요. 내 시장인데. 아, 멋지네. 이분 아주 솔직하신 분이네.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은 난세에서 내 자기를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대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돌아왔는데 그 6개월 사이에 보르도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버렸던 거죠. 17,000명이 다 죽었으니까 잘 도망친 거죠. 뭐 어떻게 소리. 지금의 우리가 어떤 공직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이 당시에. 네. 근데 어떻든 그래도 시장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성은 좀 사라졌죠. 네, 이렇게 됐고. 참 나중에 결국 정말 50대 후반에 이분이 이제 예순이 채 못되게 죽었죠. 33년에 태어나서 92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예순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말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아주 낡은 성에 머리가 다 빠진 아주 작은 사내가 한 명 있다. 구순이 된 어머니는 여전히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원기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내의 딸도 시집가고 자기 동생들은 다 떠나고 홀로 외로이 친구도 없이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프랑스 역사에서 큰 역할도 나름 했었거든요. 했어요? 우리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종교전쟁, 우리 여왕마고라는 영화 있죠. 유황마고. 그게 바로 그 성 바르톨로메오의 대학살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신교 구교, 예를 들어 나바리 앙리가 카트린 드 메디치의 딸이죠. 그 왕가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신구 타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프랑스 파리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딱 그래 바르톨로메오의 제일날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 쪽에서 이제 액션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이제 하나가 되자 돼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돌변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죠. 하룻밤에 8,000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구살성 탈출한 사람이 나발의 앙리였죠.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1590년에 앙리 4세가 돼요. 앙리 4세가 돼요. 네.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부르봉 왕조라고 하죠. 나중에 루이 16세. 네. 그 시조가 되는 왕이에요. 앙리 4세가. 근데 이 앙리 4세는 본래 위그노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국 이 종교 타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톨릭으로 개종할게 하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낭트 칙령을 내려가고 이제 막 위그노한테도 자유를 주고 우리 이제 좀 그래 살자. 근데 그 바로 나발의 앙리가 몽테뉴 아주 절친한 친구였죠. 그래서 몽테뉴가 그 심부름도 많이 해요. 나중에 나발의 앙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중간에 항상 왜냐면 이 사람도 가톨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믿을 만하다 해가지고 항상 중립이고 공평하다 이런 평판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네. 중재 역할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낭트 칙령을 낸 것도 결국 몽테뉴에 항상 관용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프랑스가 우리 홍사 선생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네네네. 똘레랑스 나오잖아요. 요때부터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같이 네. 살아가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앙리 4세가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친구가. 그럼 왕이 됐으니까 지금 처음엔 이제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빨리 가야 되고 뭔가 나 자리 달라 이래야 되는데 몽테뉴는 전혀 욕심이 없거든요. 오히려 왕에게 굴복한 적에게도 친구처럼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좀 주시오라고 아주 온건하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저바이크가 해요. 왕들은 자신에게 은총을 구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왕들은 자신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왕에게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안 좋아한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한테 지금 와서 좀 부탁도 하고 로비도 해야 되는데 뭐 잘났다고 나한테 부탁을 안 해? 그래서 결국 앙리 4세는 벼슬 내리려고 하는데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몽테뉴. 정말 세속에 대한 뭐라고 할까 욕심이 없었다고 해야 됩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몽테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플라톤이 말하기를
깨끗한 손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공직에서 부정부패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몽테뉴는 난 자신한다. 나는 깨끗하게 물러났다. 이렇게 이제 자신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1192년에 우리 나이로는 60에 이제 후두염으로 사망을 했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 교육은 르네상스의 인간의 휴머니즘이랄까, 네. 인간이 참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배웠는데 당시의 시대는 전쟁, 폭력. 그러니까 전쟁이나 폭력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이란 바닥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5세 때 당시 보르도시에서 어떤 시정 책임자가 흥분한 군중 앞에 나섰다가 네. 완전히 그냥 그 사지가 다 분해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중이란 게 흥분하고 이럴 때 얼마나 흉포해질 수 있고 광포해질 수 있고 이 집단 광기라고 하는 거죠. 네. 이 광기라는 게 얼마나 극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어렵고 진지한 일은 뭐냐? 결국은 도덕적 독립으로 본 거죠. 이 세상이 어려울 때 나 혼자라도 깨어있는 인간이 되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이 어려울 때 그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네. 나는 나대로의 개성을 지키며 살아가자.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걸 도덕적 독립. 도덕적 독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나라도 잘하면 그렇죠. 괜찮다. 그것이 바로 후세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다. 괜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겠다, 당신들 위해서 내가 뭐 좋은 일을 해줄게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내라도 똑바로 살아가는 게 가장 난세에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뭐 어떤 선배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시대의 어지러움을, 시대의 어려움을 타다면서 흥청망청 그리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쾌락을 즐길 거야 라고 흥청망청 그리지 말고 또 시대가 어렵다고 혼자 다 세상 고민을 뒤집어 쓴 듯이 우울하게 선 얼굴 하지 마라. 그냥 너 있는 자신을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너 자신의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몽테뉴에서 보고 네. 그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야, 뭐 나 하나 뭐 한다고 뭐 맞아요. 세상이 바뀌냐? 네. 뭐 이런 사람들도 네. 있고. 야, 세상이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세상이 이렇게 다 어지러운데 나 혼자 뭐. 그러니까 그런 핑계들을 우리가 많이 대는데. 그렇죠. 그럴 건 아니다. 그것도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옳은지도 이제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들을 오늘 몽테뉴 수상록을 보면서 뭐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기적 요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자기가 틀어박혀가지고 그 생각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출세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남하고 충돌을 일으키려는 생각도 없었고, 네.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책을 막 널리 많은 사람들이 봐서 나 지지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러 대신 또 뭐냐? 뭐 내가 그래도 이 공동체에 속한 이상 시민으로서, 남편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내 의무가 요구하는 일은 언제든지 한다 이거죠.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언제든지 자신을 빌려줄 용의는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을 온전히 바칠 생각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핵심 가치죠. 나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할 때 나를 빌려줄 거야. 그 대신 내가 뭐 조국을 위해서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왕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친다.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썼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몇백 년에 걸쳐서 읽고 번역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바친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소중하게 보존해 낼 것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고전이 된 것 같아요. 현재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책은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기술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가장 높은 기술, 가장 고귀한 기술은 뭐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이거든요. 내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 딴 거 말하려고 했죠. 아니, 나 자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프로텍트 미. 네. 아니 그렇잖아. 내 의지에 반해가지고 여기도 교회나 국가가 나를 몰아간단 말이죠. 너 지금 하나님의 종이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어? 너 매국노야? 지금 말이야 세상이 요구하는 남들은 전부 다 지금 애국을 향해 나가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이게 사실 중요한 그 기술이죠. 그들과 이제 갈등 일으키지 않으면서. 네. 오늘 많이 배워가셔야겠네요, 그죠? 자, 네. 수상록, 몽테뉴의 수상록.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성에 있는 3층 그 탑 위에 올라가서 네. 1000권 책 갖다 놓고 네. 혼자 계속 책 읽고 또 쓰면서 네. 정리한 한 10여 년 혹은 뭐 그 이상 20년 가까이 정리한 게 바로 이 수상록이라는 그렇죠. 책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책은 거의 이제 저 몽테뉴의 피와 땀 절반에 그렇죠. 커피가 또 절반이겠군요. 아, 커피도 절반이고. 네. 아, 그렇네요. 왜냐면 계속 혼자 그 책 쓰고 읽고 하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몽테뉴의 몸무게가 70kg, 그가 마신 커피가 또 70kg. 1kg 커피가 그 일을 또 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무게 그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1년에 여러분의 몸무게만큼만 커피를 드시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네, 1kg 커피. 1kg 커피는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카페 문화니까. 아니 그리고 1kg 커피 사장님이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카페 무슨 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엑스포, 네네. 커피 엑스포 이런 데 네. 이제 가시거든요. 거기 가서 거의 늘 상위권 안에 네, 좋은 성적을 거두십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실력 있는 바리스타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뜻이겠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가 바로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잘 로스팅해서 블렌딩해서 여러분께 배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1kg 커피의 높은 퀄리티 꼭 한번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앱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몽테뉴. 네. 일단 저희가 그의 삶을 뭐 다른 작가들처럼 아주 길게는 아닙니다. 그래도 네. 꽤 살펴봤고요. 이제 네. 몽테뉴의 수상록에 네. 진짜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이 수상록에 보면 이 사람은 결국 남에게 자기 의견을 꼭 알려주고 자기 지지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 책을 근데 쓰긴 썼잖아요. 이 책에 보면 왜 썼는지 그부터 먼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썼나? 왜 썼나?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은퇴를 하고 나서 결국 고독과 명상과 독서를 보통 즐기지 저술을 즐기지는 않잖아요. 아니, 왜냐면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또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들어가고 네.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는 사실 법관에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고독과 명상과 독서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 우리 연방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사 중에 독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미국은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90년대 초반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책 읽고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판사직 못하겠다. 그래서 판사직 좀 하고 은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몽테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직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진정한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살면 내 자신을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정신이 사나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몽테뉴가. 네. 왜 사나워지냐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내 마음이 고삐 불린 말과 같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괴물이 막 등장하더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공포 저런 공포.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아둔함과 괴이함을 내 마음속에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목격을 한 끝에 이것들을 기록하려고 한다.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고 고독하면 정신이 집중이 잘 되고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더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불안과 두려움, 악몽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글을 쓰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 결국 나 자신의 천지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이 마음들을 통제하고 네. 정말 내가 애초에 원했던 나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는 글을 쓰려고 한다라고 네, 이제 네.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글의 서문을 보면 있잖아요. 상당히 독자와 밀당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대요? 네, 뭐냐면 이렇게 돼요. 사실 뭐 이거는 별게 없다 이렇게 나와요. 독자들이요 내 책의 재료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일이 보잘것없고 헛된 주제에
그대들의 여가를 그러니까 그 당신들의 시간을 여기에 쓴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내 못난 구석이 있는 그대로 다 나온다. 그러니 내 책을 읽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럼 안녕 이렇게. 밀당. 내가 별 것도 없어. 내 책 이거 뭐 아유 뭐 허비하지 마. 안녕. 읽지 이렇게 마. 하는. 근데 니체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고 했는데 독자를 네. 유혹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죠. 그거 있잖아요. 코끼리 상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 네, 그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근데 네.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걸 그렇게 읽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다르게 보면 아주 고도의 그 책을 낸 이상은 어떻든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아니 왜 그러면 책을 내는 게 뭐 사람들이 읽어도 안 읽어도 상관없다. 독자는 뭐 내 가르침을 안 얻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왜 책을 내고 왜 독자에게 이걸 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은 상당히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것 같아요. 주도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책이 좋으니까 읽어라 이러면 어린애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냥 보잘것 없습니다. 그 모든 책의 저자 서문을 보면 이 보잘것없는 책이고 뭐 제가 진짜 협소한 지식으로 좀 그렇게 사람들이 그나마 낫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나를 뭐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없고 내 능력밖에 일이지만 저는 성실하게 썼다 이런 말은 나와요. 성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몽테뉴에서 나오는데 성실성이다. 이게 결국 이게 성실성이란 말이 결국 여기서 뭐 포이라는 말을 써요. 포이, FOI 해가지고 포이 쓰는데 이게 본래 라틴어 피데스에서 나왔다고 해요. 피데스. 성실성, 약속을 지키는 뜻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모든 신뢰의 기초이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은 결국 이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에 결론이 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성실하게 썼다는 것은 뭐냐? 적어도 여기에 사기는 없다. 내가 과장도 없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가 부동하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 사람은 셔츠와 피부가 난 동일하다. 이런 말 써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셔츠나 안에 있는 피부가 같다. 자기는 그만큼 성실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나도 이렇게 성실하고 책도 그렇게 성실하니까 독자 여러분 읽어봐도 좋습니다. 나 이렇게 성실합니다. 네. 그래서 맨날 나중에 뭐 몽테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혼란의 시대 그리고 패거리를 짓는 시대 말이에요. 요즘 지금 진영 논리가 득세한 시대. 너 어느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뭐 이런 식의 패거리 짓는 시대에 결국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성실함은 정직함과 인간성의 가치다. 네. 어떻든 그것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니체는 왜 몽테뉴를 나중에 더 극찬을 했냐면 이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 못난 것들 하고 그러면서 또 독자들 안녕 이렇게 하는 거 읽다 보면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웃음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 책에 상당히 격조 높은 유머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유머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뭐 웃는 게 남을 비웃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을 비웃는 나도 사실 똑같은 놈이야 라는 게 깔려 있거든. 나도 똑같은 인간이거든. 나도 못난이야 라면서 웃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날카롭게 풍자가 날카롭게 찌르는 맛이 없고 같이 다 서로 감싸주는 이제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위로하는 정신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가장 지성적 인간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거죠. 내가 못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지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바보가 뭡니까? 팔불출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불출이다. 어떤 사람을 팔불출, 불출이라고 합니까? 그 자식 자랑, 뭐 아내 자랑,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내 선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내 친척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없고 자기를 남을 통해서 뭐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죠. 바보야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죠. 나는 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나는 뭐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머리가 정말 100%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지성적이구나 똑똑하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전데요 저. 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전 바보입니다. 아니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죠. 나도 바보 할래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바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성인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아, 내가 아는 경험은 내 아는 지식이 그래 내가 이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말하니까 그래 나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네.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에 열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갈수록 똑똑해지니까 지성인이 되는데 내가 다 옳아, 내가 다 똑똑해, 내 주변 사람만 다 맞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외부에 닫혀 있잖아요. 외부에 닫힌 사람은 자기를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바보들이 설치는 사회가 되면 항상 그 사회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어느 사회나. 네. 제일 먼저 그 바보들이 설칠 때 나치가 그랬고 예전에 스탈린도 그랬고 그다음에 마오쩌둥 우리 저번에 했습니다. 문화대혁명할 때. 자,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왔어.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가 왔어.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누군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회가 위기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이제 이 사회가 뒤집어져. 자, 그러면 뭐지? 누군가 우리 사회를 뒤집어서 이득을 보려는 놈이 있어. 예를 들어 히틀러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유태인이 되는 거죠.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주자파,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되고. 네네. 그런 식인 거죠. 스탈린 입장에서는 바로 자본가 계급. 자, 그러니까 그 놈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돼가 우리 모두가 잘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배제하는 거예요. 사실 다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힘이 안 생기잖아. 우리는 다 잘하고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피해자야. 저 유태인 놈들이 우리를 다 못 살게 만들어. 뭐 예를 들어 저 빨갱이들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어. 저 토착 외국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안 돼. 라는 식으로 한 집단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절대 우리 모두 책임 없어요. 아니 그래야 내가 편하잖아요. 아, 나 책임 없어. 저놈들 때문에 내가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한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유태인 다 없애야 되고 자본가 계급 다 없애야 되고 뭐 빨갱이 다 없애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하면 이 사회는 잘 될 거야. 이런 바보들의 시대가 이 선거 때만 되면 더 극성을 부리니까 몽테뉴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항상 판단 중지를 하고 멀리서 잘 봐라. 이 혼란 시대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몽테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몽테뉴의 생각이 또 있으셨군요.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하는 우리 몽테뉴의 수상록 이제 저희가 포문을 좀 열었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어진 2부에서 하나하나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2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몽테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뭐죠? 일당백 보지 마세요. 이런 말 해야 되나? 이건 보는 사람들이야 다. 아니 안 보는 사람한테 일당백 보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니, 일당백이 뭔데? 1부에서 배운 게 그건데 보지 마세요. 그럼 안녕. 밀당하시려고. 네. 이게 뭐 밀당백입니까? 아니 안 보는 사람한테 그걸 하시라고. 다 보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몽테뉴의 수상록 저희가 이번 또 일당백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또 저희 일당백은 유튜브에서 또 팟빵에서 팟캐스트에서 다 들으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또 오디오 플랫폼 플로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죠. 노래와 함께 들으실 수가 있는데 어떤 노래와 함께 이 수상록을 들으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몽테뉴. 고독하구만. 머시베놈의 고독하구만. 아, 제목이? 네, 머시베놈이 머시베놈이에요? 가수 이름이고 고독하구만이 제목이에요. 그 놈이 부른 거예요? 네. 머시베놈의 고독하구만. 고독하구만. 네. 저는 그 프랑스니까 그 조르지 무스타키였나? 또 샹송 갑니까? 마셜리투든가였나? 고독에 대해서인가? 그럼 저는 뭐 최백호 선생의 낭만에 대하여 가겠습니다. 뭐야? 아니 뭐 다 이렇게 뭐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서 결정은 우리 또 제작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수상록 몽테뉴의 400년 거의 뭐 500년 가까이 된 그 책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